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말투 하나 바꿔 쓸 뿐인데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유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프롤로그 말투 하나 바꿔 쓸 뿐인데 인생이 바뀐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미국 로율라 대학교의 에드윈 그로스는 시카고 시민에게 마케팅 조사라는 명목으로 볼펜과 연필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36.1%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좋아한다는 대답이 15.6%로 감소했다고 한다. 완전히 똑같은 제품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도 어떤 점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좋다는 대답이 늘어나며 반대로 어떤 점이 싫은가 라고 질문하면 싫다는 대답이 늘어난다.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람은 심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심리는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기술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2장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3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노라고 하지 않을까? 4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 5장 어떻게 말하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까입니다. 이 중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해라.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5,000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5,000원에 그치지 않고 10,000원이나 20,000원쯤 빌려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000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하면 5,000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온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분어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1펜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설득하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좀처럼 수긍해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설명하자 의외로 순수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진다.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던 사람도 식사하면서 부탁하면 선뜻 좋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다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된다. 사업상의 접대가 아니므로 고급 식당에 갈 필요가 없다. 기껏해야 과자나 주스, 샌드위치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것으로도 친구는 기꺼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준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편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뭔가를 부탁하면서 그 목적이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예스를 이끌어내려면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몇 시뿐이고 몇 시간이고 오로지 걸으라고 하는 요구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아, 그렇다면 부탁을 들어줘야지 라고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인다. 나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아도 그 사용 목적을 모르면 나사 만드는 일이 단조로운 작업으로 느껴져서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사용할 나사입니다 라고 나사의 사용 목적까지 알려주면 그런 이유라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듯 목적을 알려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진다.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심리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뭐뭐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친구를 설득할 때 특히 이 레토릭법이 매우 편리하다. 친구도 설마 자신이 설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친구가 너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타이른다면 어떨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친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몰라도 같은 고등학생인 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친구에게서 의견을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친구가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의욕도 솟아날 것이다. 이처럼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레토릭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다. 정보의 가치를 넌지시 끌어올려라. 아무리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과학자나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야기의 출처를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수상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하면 도저히 신용할 수 없다고 여기며 유명한 연구자의 이야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설득된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설득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이 높은 사람도 정보원의 신빙성이 높으면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다. 노스 일리노이 대학교의 칼튼 마일이라는 심리학자는 가공의 신상품 카펫을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조사했다. 상품을 판매할 대상은 모두 자존심이 높아서 설득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한편 카펫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백화점 매니저라고 소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소비자 시험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완전히 똑같은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백화점 매니저가 소개했을 때는 갖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33.3%인 것에 비해 소비자 시험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을 때는 74.1%의 사람이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설득력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을 설득할 때 최대한 신빙성이 높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상대방도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부른다. 누구누구는 잡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잡학 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가 누구누구는 똑똑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정말로 똑똑해질 것이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말을 부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라벨이 붙은 아이는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 된다.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가급적 좋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친구는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밀러는 시카고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몇 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모두 깔끔하구나 라는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이게 했다. 그러자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무시하는 아이가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 아이는 약 27%에 불과했다고 한다.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좋을 텐데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라벨을 잘 붙여서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면 좋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그래서 말 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사 중에도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꺼려하는 의사도 있다. 그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 지식이나 의학적인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환자가 꺼려하는 의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말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과 눈도 안 맞춰준다고 붕괴하여
그 의사를 싫어한다. 그런 탓에 약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 라고 충고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약을 버리기도 한다. 그에 반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차분히 대화한다.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굉장히 아팠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신도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한다. 그래서 환자도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순수히 따르려는 마음이 생긴다. 기대를 걸면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으로 그가 어떤 여성의 조각상을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가 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더니 그 조각상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 신화와 연관지어서 이름 붙인 심리학 용어이다. 부모나 선생님이 이 아이는 나아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로 아이의 머리가 좋아진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반대로 이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어른이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어쩐지 아이가 불량해진다. 부모나 선생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면 아이는 그 기대대로 자란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매우 무섭다. 성격이 밝은 아이가 되기 바란다면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밝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로 밝은 아이로 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나도 내성적이라서 이 아이도 분명히 수수한 인생을 보내겠지라고 부정적인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된다. 히브리 대학교의 엘리샤 바바드는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며 부모가 바란 대로 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손재주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손재주가 좋아져서 종이접기든 공작이든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이 아이는 분명히 똑똑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이의 학교 성적이 우수해진다. 대부분의 부모는 여성은 숫자에 약하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도 숫자는 약하겠지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면 정말로 딸은 숫자에 약해진다. 독일 마나임 대학교의 요하네스 켈러는 감정적 지능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높습니다 라고 남학생들에게 알려준 후 지능을 측정했더니 정말로 지능 검사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감정적 지능은 여성이 높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후 지능을 측정했더니 이번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좋은 기대를 걸어야 한다. 나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정말로 아이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대한 좋은 기대를 거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도리다. 그럴듯한 배경 에피소드가 철통 경계를 무너뜨린다.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단지 부탁하는 말만 하고 말면 안 된다. 그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말하면 완고한 상대방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부른다. 에피소드를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청을 버리지 마라고 아내에게 부탁한다고 하자. 이때 단순히 무청 부분을 버리지 마 아깝잖아 라고만 말해서는 아내가 좀처럼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무청에도 영양소가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맛이 써서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청을 버리지 마라고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이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채소 가게 주인도 다른 집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무청을 우리에게 공짜로 줬거든.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터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 그래서 나한테 무청은 진수성찬이야.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당신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무청을 버리지 말아줘.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아내도 무청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에피소드가 감동적일수록 잘 설득할 수 있다. 이상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